시작해보죠. 우선은 다룰 단원의 이름이 이제 연력학인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들 지난 시간에 하고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단원이어서 어쨌든 에너지와 관련이 좀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연력학에서 다룰 녀석들의 가장 큰 특징은 크게 두 가지를 잡을 건데, 에너지가 충분한 집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너지가 충분한 집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력학 상황이랑 조금 비교해보면 편한데, 동력학에서는 물체가 많아야 2개 혹은 3개 정도까지만 다뤘었고, 그 녀석들이 이제 각각의 뭐 충돌을 한다든지 에너지가 보존된다든지 하는 상황을 봤었다면, 우선은 연력학은 집단을 다룰 거고, 그리고 에너지가 충분한 형태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결국엔 뭘로 가냐면 기체로 가게 돼요. 기체. 왜요? 고체물질 가열하면 액체가 되는 거고, 액체물질 한 번 더 가열하면 기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기체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여러 개다 보니까 저 에너지가 충분한 집단이란 얘기가 이제 기체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기체를 다루진 않을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동력학에서도 보면 전제 조건들 굉장히 많이 깔아주고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상기체라는 표현을 좀 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상기체의 일과 에너지입니다. 일과 에너지. 그래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 다음에 연달아서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 우선 이상기체가 누군지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상기체는 실제 기체와는 다른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할 얘기는 입자 자체의 크기를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기체에서는 크게 2가지를 다룰 거거든요. 압력이라는 녀석과, 그러니까 힘에 대한 얘기와 부피, 공간에 대한 얘기 2개를 다룰 건데, 기체의 부피는 크게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입자 크기와 이 녀석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체를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실제 기체들은 이런 입자들이 날아다니면서 공간을 채우고 있는 거고, 요 안에는 입자의 크기에 해당하는 요 초록색 부분과 구슬의 크기에 해당하는 거죠. 구슬의 크기에 해당하는 초록색 부분과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해당하는 파란색 영역이 2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파란색 영역. 근데 이상기체는 뭐라고요? 누구에 대한 걸 인정하지 않겠다? 입자의 크기를 무시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상기체의 이제 부피를 본다면 실제 기체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조금 더 작아요. 왜냐하면 누구만큼이 빠져나갔고, 입자의 크기만큼 저 초록색에 해당하는 영역만큼이 빠져나갔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엄청나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그러니까 없는 거죠. 실제로 크기 자체가 없는 녀석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만 볼 거기 때문에, 이상기체에서는 입자 크기 무시해버리고 누구만 다루자? 차지하고 있는 공간만 다루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게 이상기체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입자 사이 상호작용을 무시한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입자 사이 상호작용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대표적으로 누구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예시로 중력 같은 경우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중력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를 했었냐면,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뭐 그림까지 정도만 표현해 보면 어떻게 그래요? 이쪽에 있는 A라는 입자와 이쪽에 있는 이제 B라는 입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걸로 그리는 거죠.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걸로 그리는 겁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거. 이렇게 그렸던 건데 위에서 뭐래요? 입자와 입자가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무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아래 중력 같은 녀석들을 다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중력 같은 녀석들을 다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하나 정도만 더 써볼게요. 전기력이라는 힘이 있는데 전기단원에서 이제 배워야 되는 건데 어떻게 말하는지만 좀 보겠습니다. 전기력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전하 사이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모든 힘들은 입자 사이 상호작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자? 무시하자는 겁니다. 무시하자. 그러고선 오로지 뭐만 다루고 싶어 하냐면 입자가 벽면 충돌하는 힘만 다루고 싶어요. 요 힘만 다루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공간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힘에 대한 얘기. 정확하게는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요건 이제 부피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얘는 이제 추후의 압력에 대한 얘기들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이상기체의 조건이 조금 더 많아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뭐 단원자 분자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까지는 우리가 필요한 얘기는 아니어서 크게 하진 않고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조건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피와 압력에 대한 얘기 했었는데 결국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상기체의 일과 에너지여서 우리가 일 설명하고 에너지 설명했던 것처럼 이 녀석도 일에 대한 설명하고 에너지에 대한 설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일에 대한 설명부터 해보죠. 이상기체가 하는 일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상기체가 하는 일이라는 거는 일에 대한 부분은 뭐랑 뭐를 고려하겠다는 얘기고 힘과 위치 변화를 고려하겠다는 얘기고 변이를 고려하겠다는 얘기고 이 두 개가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선 지금 방금 보면 위에서 힘을 다 지원했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 힘이라는 건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입자가 벽면에 충돌하는 힘이고 그 벽면에 충돌하는 힘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겠다? 위치 변화가 일어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위치 변화 조건 한 번만 생각해 보죠. 우리는 이 벡터 물리량을 어디서만 다루자고 얘기했었냐면 직선상에서만 다루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은 해석하기가 좀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풍선을 부는 상황을 생각을 좀 해보면 풍선에 바람을 넣어서 풍선의 벽면으로 힘이 다 작용하죠. 이렇게 벽면으로 부딪히는 힘이 작용해서 풍선이 다음 순간에 이렇게 커질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은 어때요? 힘의 방향도 여러 개고 위치 변화도 지금 여러 방향으로 다 흩어지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은 다루기가 힘드니까 제한을 걸어서 보통은 어떻게 볼 거냐면 피스톤을 많이 갖고 올 겁니다. 피스톤을 많이 갖고 와요. 피스톤이라고 얘기하면 한쪽이 이렇게 이제 막혀 있는 원통 모양이 돼서 이 안에다가 이제 공기 입자들을 가둬두고 그걸 다시 이렇게 막아놓는 구조를 이제 피스톤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힘이 어떻게 작용해요? 이쪽 벽면에도 작용하고 좀 이상해. 이쪽 이렇게 줄게요. 이쪽 벽면에도 작용하고 이쪽 벽면에도 작용하고 이쪽 벽면에도 다 작용하지만 실제로 위치 변화량을 만들어주는 힘은 어느 쪽 방향만 보게 되는 거고 이 벽면에 작용하는 힘들만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이 벽면에 작용하는 기체 입자가 부딪히는 힘들만 취급하게 되면서 힘의 방향을 이제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스톤을 좀 쓰는 거고 이 피스톤에서 그러면 얘네가 밀어서 충돌하면서 피스톤이 이동한다고 얘기를 해보죠. 피스톤이 뭐 다음 순간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그 변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델타 S로 올 겁니다. 델타 S로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벽면에 충돌하는 힘, 위치 변화량 다 구해서 보는 건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룰 때는 계속 낱개로 다루다 보니까, 힘을 얘기하기 편했거든요. 힘을 얘기하기 편했는데, 지금 얘네들은 집단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여기서 막말로 입자 하나하나가 충돌하는 힘도 다 다를 거예요. 힘도 다 다를 거고 방향도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기체에서는 보통 힘을 다루지는 않고 힘 대신에 누구를 다루기 원하냐면 압력을 다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압력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압력은 의미로 좀 먼저 쓸게요. 밑에다 쓰죠. 미안해요. 칸이 좀 여기다 할게요. 힘 대신에 압력을 쓰길 원하고, 압력의 정의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힘이 지금 입자마다 충돌하는 세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걸 면적으로 나눠서 평균치를 좀 근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위 뭐뭐당이라는 표현 오랜만에 나왔죠? 그럼 면적이 기준 물리량이죠. 분모 물리량이 되는 거고, 따라서 압력은 면적분의 힘으로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압력에서 하나 좀 체크해줘야 되는 게, 압력은 스칼라 물리량입니다. 스칼라 물리량이에요. 힘을 사용하는데 어째서 스칼라 물리량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얘가 사방으로 작용해서 그래요. 얘가 모든 방향에서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얘는 모든 방향으로 작용해서 압력은 스칼라 물리량으로 취급을 할 거고, 저렇게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힘이 압력으로 바뀌다 보니까 누가 문제가 되냐면, 이 공식에서 힘이 압력으로 바뀌니까 누가 같이 영향을 받냐면, 위치 변화량이 같이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여기서 좀 이어서 써보죠. 힘자리 대신에 압력이 들어오는 거죠. 면적분에 힘이 들어오다 보니까 뒤에 있는 위치 변화량이 어떻게 바뀌냐면, 면적 곱하기 힘으로 바뀝니다. 면적 곱하기 위치 변화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밑에서 좀 찾아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면적이라는 건 이 피스톤의 면적을 말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힘이 작용하는 게 이 면적밖에 없으니까, 이걸 이제 S로, 밑에 S 있으니까 A로 쓰죠. S 있으니까 A로 써버리고, A로 얘기하게 되고, 그럼 요 면적의 위치 변화랑 곱한 거니까 이게 결국엔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통의 밑변의 높이 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 파란색 영역에 뭘로 취급할 거냐면, 델타 V로 취급할 겁니다. 부피 변화량으로 취급을 할 거예요. 기존의 원통 부피는 고려 안 하는 겁니다. 기존의 원통 부피는 고려하지 않고 새로 만들어지는 원통에 대한 거. 그래서 부피 변화량이라고 얘기할 거고, 부피 변화량은 A의 델타 S를 곱하는 형태로 취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힘 면적은 뭘로 가고? 압력으로 가고, 면적 곱하기 위치 변화량은 부피 변화량으로 와서 얘가 최종적으로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만 좀 다뤄줄 건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델타 V는 부피 변화량입니다. 누가 아니냐면 전체 부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건데, 연력학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1에서는 부피 변화량만 다룰 거고,
전체 부피를 다루는 게 아니다. 전체 부피라고 얘기하면 요 앞에까지 포함시키는 거겠죠. 요 앞에 영역까지 다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거고. 요게 이제 열역학의 시작인 이상기체가 하는 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정의는 이제 끝이 났고, 결과적으로 공식으로만 한번 나타내보고 마무리할게요. 따라서 이상기체가 하는 일 W는 원래 뭘 봐야 되는데 F 델타 S를 봐야 되는데 F 델타 S를 봐야 되는데 누가 바뀌게 되면서 힘이 바뀌게 되면서 힘이 면적을 힘으로 나누는 압력으로 바뀌게 되면서 뒤쪽에 있는 녀석이 A 델타 S가 돼버리고 최종적으로 이 공식이 P의 델타 V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체가 하는 일을 정리해 본 거고, 이번엔 이상기체 에너지를 정리해보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만 지금 두고 보면 동력학이랑 크게 안 달라진 것 같아요. 동력학이랑 크게 안 달라진 것 같은데 왜 동력학보다 더 쉽다고 얘기하는지 그런 얘기는 이제 다 설명해놓고 마무리할 때 얘기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까지 그러면 사실 동력학이랑 좀 많이 비슷해요. 어쨌든 일과 에너지 끝난 입장에서 쭉 다 갖고 내려오는 과정이라 우선 일과 에너지랑 좀 비슷합니다. 두 번째 이상기체 에너지 보죠. 에너지는 앞에서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결국에는 누구처럼 생각하는 게 좋고 일처럼 생각하는 게 좋고, 에너지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에너지의 종류가 중요하다. 근데 에너지를 뭐처럼 생각할 거니까? 일처럼 생각할 거니까 얘는 결국엔 일의 종류고 일의 종류. 일의 종류는 누가 결정한다라고 얘기했었냐면 힘의 종류가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에너지 싹 다 증명하면서 내용 봤던 거죠. 운동 에너지는 R자임이 만들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이 만들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력이 만들고 하면서 쭉 내려오면서 봤던 겁니다. 근데 요 이야기 딱 하려고 보니까 누가 딱 걸리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상기체 조건 두 번째가 걸려요. 요것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사실 이상기체 조건 두 번째가 걸려요. 무슨 얘기냐? 에너지의 종류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중력에다가 뭐 위치 변화랑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전기 에너지도 한 번만 얘기해 볼까요? 뭐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직접 배우진 않았어도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구조일 거라는 건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전기력이라는 녀석이 있을 거고 거기 위치 변화량 이제 곱해주는 녀석일 거다. 변화량 곱해주는 녀석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이제 다 합쳐서 요걸 이제 다 합칠 겁니다. 이런 에너지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요걸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부를 거예요. 내부 에너지라고 부를 겁니다. 요 위에 있는 에너지들을 싹 합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네 뭐 무슨 에너지네 쭉쭉쭉 내려온 에너지를 다 합쳐서 요걸 이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라고 부를 거고, 저렇게 가기 시작하면 우리 앞단원보다 훨씬 복잡해요. 왜냐면 앞단원에서는 무슨 에너지만 다뤘어요?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세 개만 다뤘었죠. 근데 저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에너지 종류가 너무 많죠. 우리가 심지어 다뤄본 적 없는 힘들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위에서 이상기체 조건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죠? 입자 사이 상호작용을 무시하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힘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 지워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다 지워집니다. 이 앞에. 힘들이 다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도 다 지워집니다. 다 지워지고 안 지워지는 게 있어요. 누구죠? 계속 얘기했었는데 힘의 종류가 아니고 얘는 모든 힘의 합성이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안 지워집니다.
운동 에너지는 안 지워져요. 왜요? 운동 에너지는 알짜임이 한 일이죠. 알짜임이 한 일이죠. 그래서 선생님 위에 힘들 다 지워졌는데 어떻게 알짜임이 남아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여전히 벽면에 충돌하는 힘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남게 되는 거고,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결론이 뭐냐면 모든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 합으로 끝납니다. 모든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 합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됩니다. 왜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되냐면, 아까 여기서 기체 입자 다룰 때 잠깐 얘기했었죠. 입자마다 갖고 있는 힘도 다르고 갖고 있는 속력도 달라요. 질량 정도야 이상기체니까 맞춰줄 수 있다고 손 치더라도 얘는 기체 입자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를 다 찾아서 계산해 준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입자 수에다가 평균 운동 에너지를 곱하는 형태로 갈 거예요. 평균 운동 에너지를 곱하는 형태로 갈 겁니다. 평균 운동 에너지를 곱하는 형태로 갈 거예요. 입자수야 뭐 어떻게 화학에서 계산한 것처럼 아보가드로수로 계산한다고 치더라도 이 뒤에는 평균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이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온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온도에 대한 얘기 좀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봐요. 지금 에너지가 온도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온도도 에너지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우리 일과 에너지 할 때 얘기했었죠. 에너지는 어떤 물리량이죠? 일과 에너지는 벡터 스칼라 중에 스칼라 물리량이죠. 왜냐면 이제 일이 힘과 위치 변화량을 곱해주는 굉장히 요상하게 생긴 녀석,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태 곱셈이라고 했습니다. 벡터 곱은 방향을 고려해줘야 되는 곱셈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까다로워지는데 에너지가 어떤 물리량이기 때문에 스칼라 물리량이기 때문에 크기만 고려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누가 이상해지냐면 온도가 이상해져요. 우리 원래 온도는 무슨 온도를 쓰죠? 섭씨 온도를 쓰죠. 섭씨 온도는 도시라고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도시로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기준이 누구였는지 얘기를 좀 해보면 대부분의 과학 초창기에 이제 발전할 때 띄는 형태인데,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면 과학 같은 거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의 과학들은 뭐의 기준을 되게 많이 두냐면 생존의 기준을 되게 많이 둬요. 근데 과학에서 생존이라고 얘기하면 결국엔 물입니다. 결국엔 물이에요. 우리가 물을 계속 마실 수 있느냐,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지는 거고, 어떻게 섭씨 온도를 만든 거냐면 물이 끓는다를 이걸 그냥 100도씨로 잡아놓은 거예요. 100도씨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물이 언다를 0도씨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고선 그냥 어떻게 했냐? 그러고선 그냥 요거 두 개를 100등분하는 개념입니다. 요거 두 개를 그냥 100등분하는 개념이에요. 요게 섭씨 온도예요. 섭씨 온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씨 온도를 만들고 봤더니 물이 우연히 0도에서 얼고 우연히 100도에서 끓은 게 아니고요. 애초에 초창기 약속이 이거예요. 초창기 약속 세팅이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영하라는 온도가 나오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영하 3도라는 표현 해보죠. 영하 3도.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마이너스 3도씨라는 표현이죠. 그럼 위에 약속에 의하면 이건 사실 어떤 표현이죠? 물이 이미 얼었다. 요거 말고는 사실 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영하 3도에는 물이 이미 얼었다. 요거 말고는 그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근데 위에서 얘기했죠. 에너지의 기준은 누가 되는 게 좋다고요? 온도의 기준은 누가 되는 게 좋다고요? 에너지가 되는 게 좋죠. 왜요? 요거 지금 마이너스라는 거는 스칼라 의미에 지금 부합해요? 부적합해요? 이거 스칼라에 부적합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기준을 에너지로 쓰는 녀석을 만들기를 원하고 그 온도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절대 온도라고 부를 겁니다. 절대 온도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온도는 단위를 대문자 K를 쓰고 켈빈이라고 읽을 겁니다. 켈빈이라고 읽는 온도를 새로 만들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얘는 당연히 기준이 누구니까? 에너지로서 스칼라 물리량을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기준이 되게 심플합니다. 누가 기준이냐면 에너지가 없으면. 에너지가 없으면 0 켈빈으로 잡을 거고 0 켈빈으로 잡을 거고 그럼 0 켈빈보다 낮은 온도는 세상에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스칼라 물리량이기 때문에 에너지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없는 형태인 0 켈빈 얘가 가장 낮은 온도예요. 얘가 가장 낮은 온도고 가장 낮은 온도. 기존의 섭씨 온도 열심히 사용하고 있었다 보니까 누구는 그대로 갖고 와서 쓸 거냐면 요 백등분한다는 개념은 그대로 갖고 왔을 겁니다. 백등분한다는 그대로 적용할 거예요. 그대로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부터 하죠. 기존에 어쨌든 우리는 섭씨 온도가 더 친하잖아요. 섭씨 온도가 더 친하기 때문에 섭씨 온도랑 절대 온도를 이제 변환시키는 과정을 좀 얘기하면 섭씨 온도에서 절대 온도로 넘어올 때는 플러스 273을 할 겁니다. 정확하게 뒤에 .15가 붙어 있는데 보통 소수점 문제 취급 안 해서 섭씨 온도에서 절대 온도로 넘어올 때는 플러스 273을 할 거고 절대 온도에서 섭씨 온도로 넘어갈 때는 반대로 마이너스 273을 할 거예요. 마이너스 273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부터 계산해 볼까요? 가장 낮은 온도가 0 켈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이제 섭씨 온도로 바꾸면 그렇죠. 섭씨 온도로 바꾸면 섭씨 온도는 영하 273도씨가 가장 낮은 온도예요. 영하 273도씨가 가장 낮은 온도고 우리가 보통 몇 가지 온도만 좀 보죠. 상온이라고 얘기하는 온도. 상온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25도씨를 얘기하거든요. 평상시 온도. 이제 공기가 지금 아마 25도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공기에서 이제 25도 정도라고 부르는데 이 상온이란 개념도 섭씨 절대 온도로 바꿔주는 게 좋아서 절대 온도로 바꿔봐주면 어떻게 한다? 넘어갈 때는 플러스 273을 해준다. 그래서 얘가 정확하게는 298 켈빈이고 상온이라는 온도는 어린 짐작해서 잡아놓은 온도이기 때문에 보통 298로 잘 안 쓰고 약 300으로 씁니다. 약 300켈빈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귀찮은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봐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1도씨는 1켈빈이 될 수 없거든요. 1도씨는 1켈빈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변환관계가 서로 270점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거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1도씨 상승은 1켈빈 상승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오는 거냐면 아까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대로 적용한다는 얘기 때문에 얘가 한 번 더 온 겁니다. 백등분한다는 개념은 그대로 갖다 쓸 거기 때문에 1도씨가 커진다는 개념이나 1켈빈이 커진다는 개념은 같은 개념으로 가요. 같은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비교를 조금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 이제 마무리 좀 해볼게요.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뭐라고 쓸 거냐면 U라고 쓸 거고 U는 모든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 합이니까 시그마 이제 다 합해야 되죠? 뭘 합해야 돼요?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 EK가 원래는 정석입니다. 원래는 정석이에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싹 다 합쳐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기체 입자 수를 곱하자고요. 기체 입자 수를 어디다 곱하자? 평균 운동 에너지에 곱하자. 그러면 EK의 바라고 쓰면 보통 평균의 의미입니다. 위에 짝대기 하나 그으면 평균치를 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EK 바를 할 건데 요 녀석이 누구에 비례한다? 요 EK 바가 T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절대 온도에 비례해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고려할 때는 두 가지를 신경 써줘야 돼요. 어떻게 두 가지냐면 입자수를 한번 신경 쓰고 평균 운동 에너지를 한번 신경 써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신경 써야 되는데 보통 입자수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입자수를 나중에 잊어버리고 요 자꾸 온도에만 집착을 하게 되는데 앞에 입자수가 붙어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입자수가 좀 붙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연력학에서 이상기체에서 다루는 일과 그리고 에너지까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무슨 얘기를 좀 할 거냐면 실제로 이제 연력학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들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이상기체가 뭔지, 이상기체에서 뭘 다룰 건지 소개를 좀 했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좀 할게요.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좀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뭐 제1법칙이나 제2법칙이나 내용을 쭉쭉 봤었는데, 연력학 법칙에서 이제 이름이 조금 중요하고, 제1법칙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부를 겁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계속 보존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왔었는데 그 보존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보존은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로는 이제 조건부라는 거, 조건이 달려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처음 합의, 개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처음 합과 나중 합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 합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연력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 법칙은 저거를 두 개를 다 부술 겁니다. 다 부술 거예요. 얘기 안 할 겁니다. 조건도 없고요. 처음과 나중에 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좀 형태가 특별한데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그러니까 저 내용을 갖고는 있는데 얘기 안 할 겁니다. 얘기 안 할 거예요. 우리한테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저렇게 얘기 안 할 거고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원인이 제공되면 그게 전부 다 결과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원인이 제공되면 그게 전부 다 결과에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저걸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얘기할 거고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었던 연력학에서 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연력학 제1법칙의 내용은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원인은 열량이에요. 열 에너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열 에너지 혹은 이제 열량이라고 부를 건데 기체한테 원인이 되는 에너지를 넣어주거나 빼줬다는 얘기입니다. 넣어주거나 빼줬다는 얘기고 얘는 Q라고 쓸 거예요. 대문자 Q로 이렇게 쓸 겁니다. Q로 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열량을 원인을 제공받아서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내부 에너지 변화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내가 갖고 있던 에너지 값들이 바뀌었겠죠? 그게 첫 번째 이제 내부 에너지 변화를 얘기를 할 거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를 얘기할 거고. 쓸 때는 이제 델타. 아까 내부 에너지 U라고 쓴다고 얘기했었고 델타를 붙일 겁니다. 델타를 붙여서 얘기할 거예요. 내부 에너지 변화만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고 좀 점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부 에너지가 뭐였어요? 바로 옆에서 표현했죠. 모든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 합이라고. 그럼 운동 에너지가 바뀌니까 속력이 바뀌었겠네요. 속력이 바뀌었으니까 벽면에 충돌하는 게 바뀌었겠네요. 벽면에 충돌하는 게 바뀌면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체가 한 이유.
1이 와요. 이렇게 W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처음 합과 나중 합이 같다라는 표현보다는 열역학 제1법칙은 원인이 제공되면 그게 이제 결과에 싹 다 반영돼야 된다. 열 에너지가 기체 내부 에너지를 바꿔주고 일을 하게 시킨다. Q가 델타 U 플러스 W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여기까지 들어도 사실 동력학이랑 큰 차이를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들어도 동력학이랑 큰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동력학과의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봐요. 동력학과 무슨 차이를 얘기할 거냐면 동력학의 어려운 점이 뭐죠? 우선 첫 번째로는 공식이 여러 개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숫자값이 나온다는 거죠. 연력학의 가장 편리한 점은 숫자가 안 나옵니다. 숫자가 안 나온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숫자가 안 나온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일상에서도 열량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어디서 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먹고 마시는 이제 뭐 음료수나 과자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 원래 단위를 뭘 써야 되냐면 얘는 단위가 칼로리를 써야 돼요. 단위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킬로칼로리를 써야 됩니다. 킬로칼로리나 칼로리를 써야 돼요. 칼로리를 써야 돼요. 우리 에너지나 한 일의 단위는 뭘 썼죠? 단위는 줄을 썼죠. 단위는 줄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그 센치와 인치가 같지 않은데 센치와 인치를 착각해서 우주선이 터졌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나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위를 다르게 사용하면 뭐가 있어야지 얘네를 일치시켜 줄 수 있어요. 단위 환산표가 있어야 일치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1칼로리 4.2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근데 그런 얘기를 물리원에서 안 할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환산시켜 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숫자를 취급 안 할 거예요. 숫자 취급은 어디서만 할 거냐면 열량은 열량끼리 내부 에너지 변화 내부 에너지 변화끼리 기체가 한 일은 기체가 한 일끼리는 비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네끼리는 단위가 일치돼 있으니까. 근데 EQ에서 저 옆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숫자 다룬다 안 다룬다? 절대 안 다룰 겁니다. 그래서 동력학보다 무조건 편해요. 왜냐면 숫자가 안 나옵니다. 숫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럼 이 공식 지금 숫자를 안 볼 건데 왜 가르쳐 줬냐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는 풀마만 다룰 거예요. 풀마만 다룰 겁니다. 풀마만 다룰 건데 요거 하나 주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에너지는 싹 다 무슨 물리량이죠? 스칼라 물리량이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풀마라는 건 뭐죠? 드디어 스칼라의 부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는 주구장창 뭘 다루다가요? 벡터의 부호를 다루다가 드디어 이제 스칼라의 부호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광고 볼 수 있다 그랬죠. 3주 완성 마이너스 10kg. 이거 무슨 말이에요? 3주 안에 뭐 해주겠다? 10kg을 감량시켜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스칼라의 부호는 플러스는 증가를 마이너스는 감소를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일상에 많이 쓰는 표현이죠. 방향을 부호로 나타내는 건 사실 되게 불편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동력하기 어려웠던 건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럼 이제 열량이 증가한다는 거, 열량이 감소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 감소한다는 거, 기체가 플러스 1을 한다는 거, 마이너스 1을 한다는 거 무슨 의미인지만 봐주면 돼요. 그래서 그걸 문장으로 먼저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얘는 플러스는 열 에너지를 공급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열 에너지를 받았다. 그럼 마이너스는 뭐겠어요? 열 에너지를 뺏겼다는 겁니다. 뭐 줬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상기체 입장에서 보면 뺏긴 겁니다. 뺏겼다. 근데 한 번씩만 더 쓸게요. 열 에너지를 받았다는 표현은 뭐라고 쓸 수도 있냐면 가열했다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가열했다라고 쓸 수도 있어요. 열 에너지를 뺏겼다는 표현은 냉각시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냉각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 보죠.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그냥 문자 그대로죠.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했다? 커졌다. 아래쪽은 내부 에너지가 작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부 에너지가 커졌다, 내부 에너지가 작아졌다. 뭐 사실 별 그게 없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봐요. 내부 에너지가 누구죠?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 다시 순차적으로 와야 돼요. 모든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 합이죠. 이제 모든 기체 운동 에너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입자수에다 평균 운동 에너지 곱해서 보자고 했죠. 보통은 우리는 기체를 가둬놓고 할 거기 때문에 입자수 변화는 거의 고려 안 할 겁니다. 그럼 결국 얘 뭐만 보면 돼요? 평균 운동 에너지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평균 운동 에너지 보려면 기체에 뭘 봐야 돼요? 운동을 봐야 되는, 속도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속도를 볼 수가 없으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뭘 볼 거냐면 온도를 볼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온도가 상승한다라고 하죠. 온도가 상승한다. 온도가 하강한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연력학에서 가장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인데 요거 하나 체크하고 할게요. 가열이랑 온도가 상승한다는 표현은 서로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걸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일상에서 이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열은 Q의 몫이고 온도가 상승하는지는 U의 몫이에요. 요거 두 개를 완벽하게 분리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냉각과 온도가 하강한다는 전혀 다른 표현이에요. 서로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요거 이제 구분 못 해주기 시작하면 연력학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틀리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이거 숫자 크게 다룬다 안 다룬다? 거의 안 다뤄요. 숫자를 다루는 상황은 W끼리 비교한다든지 델타 U끼리 비교하는 상황에서만 다룰 겁니다. 즉 나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봐야 되는데 가열을 온도가 상승한다고 동급으로 취급하기 시작하면 문제 내용이 되게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마지막 W 보죠. W는 플러스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기체가 E를 받았다. 미안해요. 주어 목적을 좀 넣어서 쓸게요. 기체가 외부로부터 E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좀 쓸 겁니다. 기체가 외부로부터 E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좀 쓸 거고, 마이너스는 기체가 외부에 E를, 미안해요, 바보네요, 반대로 썼어요. 일을 한다라고 할 거. 미안해요. 일을. 그 앞에 것도 바꿔야 되죠. 바보네요. 미안해요. 지금 뒤에 거 생각하고 있는다고. 미안해요. 바보입니다.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봐요. 내부 에너지가 실제로 이제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를 속도를 보고 판단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로 내려와 버렸어요? 온도로 내려와서 온도가 커지느냐 온도가 작아지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W도 한 번만 볼게요. W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원래 W 공식이 F 델타 S죠. F 델타 S죠. 근데 기체가 하는 일에서는 어떻게 보자고요? F 다룰 수 있다 없다? F 못 다루죠. F 대신에 누구 다루자고 했어요? 압력을 다루자고 했죠. 프레셔의 약자로 P로 쓸 겁니다. 그리고 얘가 압력으로 바뀌니까 뒤에가 누구로 바뀌어요? 부피 변화력으로 바뀌죠. 그래서 요거 얘기할 거예요. 봐요. 앞에서는 벡터 곱일 때는 사실 부호를 얘기해 주기가 까다롭죠. 왜냐면 스칼라 물리량인데 여기서 뭐 부호를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전히 얘가 스칼라 물리량이죠. 그럼 압력은 지금 부호에 대한 주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오로지 밑에서 얘기하는 기체가 외부에 일을 했냐,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냐는 누구로만 판단할 거냐? 얘로만 판단할 겁니다. 얘로만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심플하게 바꿔서 적용을 좀 시키면 델타 V가 플러스를 가지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부피가 커진다. 그래서 얘는 부피가 팽창했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일 때는 언제예요? 부피가 감소한다, 수축한다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들 쭉쭉 읽어내리면서 어떻게 판단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숫자를 안 다룰 거예요. 사실 숫자를 안 다루기 시작하면 동력학의 느낌이 진짜 많이 죽어요. 동력학에 대한 느낌이 진짜 많이 죽고, 동력학에 대한 느낌이 죽기 시작하면 딱 요 6칸으로 해결할 겁니다. 열 에너지를 받았는가, 가열했는가, 열 에너지를 뺏겼는가, 냉각시켰는가,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는가, 온도가 높아졌는가, 내부 에너지가 작아졌는가, 온도가 하강했는가,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는가, 부피가 팽창하는가,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는가, 부피가 수축하는가, 이렇게만 얘기할 겁니다. 특히나 좀 중요하게 짚었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일상에서 하도 가열하면 온도가 상승하는 과정을 많이 보다 보니까 가열이 온도 상승으로 다이렉트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이 되게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는 실제 현상들을 좀 뜯어볼 건데 어떻게 뜯어볼 건지 얘기를 좀 할게요. 압력, 부피 그래프를 좀 이제 PV 그래프라고 얘기할 건데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 그래프 해석이나 이런 얘기를 좀 할 건데 그 전에 PV 그래프에서는 주의사항을 좀 2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그래프들을 한 번만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떤 그래프들 봤었냐면 뭐 시간 위치, 뭐 시간 속도 이런 그래프들을 1주차에 이제 봤었던 거고, 뭐 2주차에 봤던 그래프나 3주차에 봤던 그래프들 얘기를 해보면 시간, 뭐 힘 이런 그래프들 봤던 거죠. 충격량 그래프. 그래서 지금까지 봤었던 그래프들은 대체로 다 뭐가 있냐면요, X축에 시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유튜브 볼 때 보다가 지루한 파트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밑에 딱 눌러서 그냥 넘겨버리죠. 유튜브에서도 X축이 뭐죠? 물리량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상에서도 X축이 시간인 과정을 굉장히 많이 보고 물리에서도 지금까지는 X축에 시간이 있는 과정 정말 많이 본 겁니다.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현상의 방향을 명시해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튜브는 X축에 있는 값이 시간값이기 때문에 지름 넘기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압력 부피 그래프다 보니까 Y축이 압력, X축이 부피로 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현상의 방향성을 반드시 명시해줘야 돼요. 2번째 얘기할게요. 지금 결국에는 이 PV 그래프로 뭘 보겠다는 거냐면 실제 현상들을 해석해서 이 6가지 해석을 내놓겠다는 거거든요. 이 6가지 해석을 내놓을 건데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이 열 에너지에 대한 건 문제에서 제시해 줄 부분입니다. 얘는 문제에서 제시해 줄 부분이고 공식 설명할 때 이제 항상 했던 얘기인데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설명하죠. 근데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 2개를 결국에는 해석해내는 게 중요해요. 이 2개를 해석해내는 게 중요한데 W 뭘로 보자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부피 변화량 델타 V로 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얘는 부피만 보면 돼요. 사실 잘했어요.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 했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보면 되는데 얘가 뭘 봐야 되죠 지금? 얘가 온도 변화를 봐야 되죠. 절대온도입니다. 절대온도, 온도 변화를 봐야 되고 온도에 대한 정보가 지금 X축과 Y축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저 절대온도 그럼 T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 절대온도 T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 T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 얘기를 하면 T는 PV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마지막 단원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인데 보일샤를 법칙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 건데 물리원에서 크게 다루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결과만 갖다 좀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 번 더 쓸게요. 델타 T에 그럼 누가 비례하는 거고, 델타 이거 괄호 묶어줘야 돼요. PV 곱이 비례하는 거고, PV 곱이 비례하는 거고,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기체 간일도 P 델타 V를 볼 거고
온도 변화량도 델타 PV로 볼 거니까.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체크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었죠. 전체 부피를 다루는 것과 부피 변화량을 다루는 건 엄연히 다른 얘기다. 델타 PV와 P 델타 V는 다른 얘기입니다. 얘는 압력은 무조건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사실 관심 없어요. 오로지 부피 변화에만 관심 있는 거고, 얘네들은 압력이 바뀌는 거, 부피가 바뀌는 거 다 관심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는 첫 번째 현상의 방향성을 명시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절대 온도가 PV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 내용을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누구를 볼 거냐면 등적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등적 과정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녀석이냐면 부피가 일정한 과정. 부피가 일정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PV 그래프를 그려놓고 압력 그래프를 그려놓고 어떤 녀석이요? 부피가 일정한 그래프요. 그래서 X축에서 그냥 부피 일정한 선 하나 잡아요. 일정한 선 이렇게 하나 잡아주고 저 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이제 다 등적 과정입니다. 등적 과정인데 시작하는 지점을 뭐 요쯤 잡고 끝나는 지점을 뭐 요쯤 잡아보죠.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얘는 우선 부피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뭐만 바뀌는 거예요? 압력만 바뀌는 거고, 압력 값이 어떻게 되는 과정이죠 지금? 압력이 커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하나 줬다는 거예요. 항상 화살표 담아서 현상의 방향성 설명해 줘야 됩니다. 항상 화살표 달아서 현상의 방향성 설명해 줘야 되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 여기서 그냥 무조건 이걸 할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연력학은 생각할 필요가 아예 없어요. 무조건 뭘 할 거냐면 Q는 델타 U 플러스 W를 그냥 갖다 쓸 거예요. Q는 델타 U 플러스 W. 그냥 이것만 주구장창 할 겁니다. 이것만 주구장창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연력학에서부터는 어떻게든 100점 맞춰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방법이 되게 심플해요. 이거 하나만 오로지 할 겁니다.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하나씩 하죠. Q는 문제에서 제시해줘야 된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부피가 일정하다는 얘기 말고 내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Q는 모르는 겁니다. 그럼 Q 어떻게 할 거예요? 오른쪽 두 개 찾아서 왼쪽으로 넘길 겁니다. 그럼 항상 누구 먼저 할 거냐면 W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얘는 왜냐면 생으로 X축만 보면 돼요. X축만 보면 됩니다. 왜요? 부피 변화니까. 부피가 X축에 있는 거고 X축 쭉 내려서 보면 얘는 지금 부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W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W 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해서 갈 거예요. 델타 U는요? 그럼? 온도 변화 봐야 되는데 온도에 대한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뭘로 볼 거예요? PV 곱으로 볼 거예요. 부피 일정하다고 했죠? 그럼 얘는 PV 곱은 어떻게 돼요? 압력이 커졌으니까 P가 커졌기 때문에 PV 곱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델타 PV 괄호 항상 묶어줘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 괄호 항상 묶어줘야 되고 PV의 곱을 볼 거예요. 그래서 얘는 PV 곱이 어떻게 된다? 증가했다. 따라서 어떤 얘기다? 하나가 0이고 하나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가 되면서 해석을 좀 적어보면 열량을 공급받아 온도만 상승한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연력하게 살 얘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것만 할 거예요. 계속 이것만 할 겁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등압 과정을 보겠습니다. 등압 과정. 등적 과정은 사실 우리가 적이라는 걸 잘 안 써서 부피가 일정하다고 해석을 달아준 건데 등압 과정은 그냥 이름만 딱 봐도 뭐예요? 뭐가 일정해야 돼요? 압력이 일정한 거죠. 그래서 똑같이 PV 그래프 갖고 와서 부피 압력 갖고 와서 봐주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 압력 일정할 거니까 압력 일정한 선 잡아서 압력에서 옆으로 이렇게 항상 화살표 달아줘야 되고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럼 이번에 압력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고 대신 누가 바뀌는 거예요? 부피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할 건 뭐밖에 없다? Q는 델타 U 플러스 W만 주구장창 할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 쉽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저거 세 개만 계속 찾아주면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Q에 대한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부터 해요? W부터 해요. W 해석이 무조건 쉬워요. X축만 보면 되니까. X축만 보고 얘기해줘요. X축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 뭐 V2, V1 이렇게 잡아보죠. V2에서 V1으로 갈 때 부피값이 커졌으니까 당연히 W는 플러스일 거고. 델타 U는 어떻게 돼요? 압력은 안 바뀌었을지언정 뭘 봐야 된다고요? PV의 곱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럼 압력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 커졌으니까 당연히 델타 U도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럼 따라서 우변이 다 플러스니까 좌변은 플러스로 마무리입니다. 그럼 이거 마찬가지 해석 적어주죠? Q가 플러스니까 열량을 공급받아서 델타 U 의미 뭐예요? 온도가 상승하고 부피가 팽창합니다. 이렇게 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걸 등압 과정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봐요. 여기도 열량 받아서 온도 높아졌죠. 여기도 열량 받아서 온도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 과정을 좀 볼게요. 누구를 볼 거냐면 등온 과정을 볼 겁니다. 등온 과정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부피 압력 그래프를 갖고 올 거고요. 등온 과정이니까 뭐가 일정해야 돼요? 온도가 일정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죠. X축이 부피고 Y축이 압력이니까 등압은 그냥 온 거거든요. 근데 나는 누굴 몰라요? 온도는 모르죠. 그래서 여기서 찾아올 겁니다. 이거 한번 찾아오죠. 찾아와 보죠. 등온 과정이니까 우선 누가 고정이라는 거예요? T 고정이네요. T가 고정이라는 거고 P가 무슨 축? Y축. V가 X축이니까 이건 어떤 그래프냐면 실제로 X, Y가 뭐 1인 이런 그래프를 말해요. T 값이 고정일 거니까. 이거 맞춰서 쓸까요? 1은 뭐 YX겠죠? 1은 YX 이런 그래프죠. 그럼 실제로 정리해서 보면 뭐예요? 우리가 좀 익숙한 형태로 보면 Y는 X분의 1 그래프죠? 그래서 등온 과정에서는 우선은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온도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반비례 그래프가 온도 그래프. 근데 온도 그래프 두 개를 좀 비교를 좀 해볼까요? 온도 그래프 이렇게 두 개를 주고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걸 T1, 이걸 T2라고 한번 해보죠. 이걸 T1, T2라고 얘기하면 T1, T2끼리는 어떻게 비교할 거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반비례 그래프가 0,0에서 점점 멀어지면 분자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봐요. 어차피 온도 비교할 거죠. PV 곱 보면 되네요. 근데 PV 곱을 아무 데나 찍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피값 일정한 선 하나 찾아요. 그러고선 요 점 두 개 비교하면 되죠. 요 점이랑 요 점 비교하면 부피값은 같은데 압력값이 누가 훨씬 더 커요? T1이 훨씬 더 크네요. 그럼 T1이 더 높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연력학을 할 게 진짜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 할 거냐? 우선 내가 보고 싶은 건 등온 과정이니까 온도가 일정한 선 위에서 움직여야 되고 뭐 이렇게 잡아보죠. 여기서 출발해서 반비례 그래프 타고 내려와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보죠. 그럼 또 뭐 할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Q는 델타 U 플러스 W를 무조건 할 거고 무조건 할 거고 이것도 하면 누구부터 해요? W부터 해서 부피 어떻게 됐어요? 부피 모르겠으면 X축 내려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네요. 부피가 어떻게 됐고 증가했고 따스도 플러스이고 온도는 뭐래요? PV고 바로 안 가도 돼요. 봐요. 이래서 계속 단계 거쳐서 온 겁니다. 얘는 온도 변화를 볼 건데 온도 변화를 못 보니까 PV고 본 거죠. 근데 이번엔 어때요? 온도를 알려주고 있죠. 그럼 얘 그냥 바로 뭐예요? 바로 빵이죠. 그러면 우변이 0풀이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얘는 무슨 말이에요?
열량을 공급받아서 부피만 증가한다. 팽창. 그래서 외부에서 꼭 가열했다는 얘기가 온도 증가로 반드시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해 두셔야 되고, 마지막은 단열 과정을 좀 볼게요. 단열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을 볼 건데, 이번엔 거꾸로 한 번만 해볼게요. 거꾸로 한 번만 해볼게요. 우선 단열 과정이 뭐냐면 열 출입 없이입니다. 열 에너지의 출입이 차단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열 에너지의 출입이 차단된다. 이걸 단열이라고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선 어쨌든 우리 할 건 뻔해요. Q는 델타 U 플러스 W 무조건 볼 겁니다. Q는 델타 U 플러스 W. 무조건 이걸 볼 건데, 이번엔 처음으로 열량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열량이 어떻다고요? 출입이 없다고요. 그럼 얘는 0입니다. 얘가 0이에요. 그럼 얘 어떻게 0이 됐어요? 원래 우변에서 넘어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변의 값이 합이 얼마일 거니까? 0일 거니까.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로 가정해보겠습니다. 가정해볼게요. 그럼 뭐예요? 부피는 팽창하면서 온도는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해석 적어놓고 하죠. 열 출입 없이. 열 출입 없이 어떻게 한다? 온도가 감소하고 부피가 팽창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온도 감소하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온도 그래프도 2개 갖고 옵니다. 온도 그래프도 2개 갖고. T1, T2. 우리 우선 알죠? T1, T2 중에 누가 온도가 높다? T1이 온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부피가 팽창한다고 얘기하면 부피축 잡아요. 또 2개. 뭐 이렇게 잡아보죠.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2개 잡아서 부피가 팽창 오른쪽으로 가기만 하면 되네요. 그럼 온도는 어떻게 시작하고? T1에서 시작하고 T2로 끝나면서 부피는 V2에서 시작해서 V1으로 끝나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두 점이냐면 요 점과 요 점이어서 이렇게 곡선으로 내려오는 그래프가 단열 그래프입니다. 단열 그래프. 그래서 연력학에서는 이렇게 총 4개 그래프를 좀 볼 거고, 요 4개 그래프를 좀 볼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등온이랑 단열 과정 요 2개 그래프는요. 온도 선이 없으면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온도선이 없으면 구분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둘 다 곡선 그래프이기 때문에 등온선 타고 내려오는 과정인지 아니면 온도가 바뀌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과정인지 내용을 좀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연력학 1법칙에서 4개 그래프 해석하는 과정이었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얘기 좀 할 거냐면 이 이야기 하나만 좀 해볼게요. 왜 여기 W가 0인가? 이 이야기 하나만 좀 해보겠습니다. 이 PV 그래프에서 내용을 좀 보면 W는 결국에는 어디를 의미하냐면 W는 결국에는 P 델타 V로서 얘가 어디를 의미하냐면 PV 그래프 면적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W 값을 본다면 요렇게 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우리가 숫자 비교를 Q는 델타 U 플러스 W 사이에서 못한다고 얘기했죠. 왜요? 얘네들은 단위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지만 누구는 가능하다고 얘기했냐면 Q는 Q끼리
델타 U는 델타 U끼리, W는 W끼리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봐요. 얘도 V2에서 V1으로 가는 거죠. 근데 T2 선을 따라가죠. 얘도 V2에서 V1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얘는 T1에서 시작해서 T2로 떨어지죠. 그럼 저 위의 면적은 어디만큼 해당하는 거고? 여기만큼밖에 해당 안 하는 거 맞아요? 이 아래쪽에 초록색 면적인 거 맞아요? 따라서 이 두 개 W를 비교한다면 누구 W가 더 클 거다? 아래쪽 W가 더 크겠네요. 왜냐면 얘는 초록색 면적에 플러스 파란색 면적이 더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한다면 이 아래쪽에 W가 더 클 거다라는 식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W는 이제 면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 까지 얘기하면 연력학 1법칙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에서는 뒤에 연력학 2법칙까지 얘기는 할 건데 연력학 2법칙이 나와도 Q는 델타 U 플러스 W를 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쓴다라고 생각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동력학보다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공식 고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숫자 비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동력학보다 무조건적으로 쉽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연력학 제1법칙의 내용이었습니다. 제2법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도 마찬가지 이름을 좀 먼저 얘기할 건데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엔트로피 해석을 먼저 좀 달게요. 무질서도 증가 법칙입니다. 증가 법칙이에요. 그래서 엔트로피, 무질서도라는 걸 설명을 좀 할 건데 엔트로피 설명하기 전에 현상에 대한 해석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현상의 종류를 구분을 좀 할게요. 뭐 현상을 구분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을 수 있죠. 뭐 물리적인 현상과 화학적인 현상 구분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가역과 비가역으로 구분할 거예요. 가역은 뭐냐면 가능하다 역반응이 이겁니다. 그래서 되돌릴 수 있는 반응을 말해요. 되돌리는 역반응이 가능하다. 되돌리는 역반응이 가능한 현상과 비가역은 뭐예요? 되돌리지. 역반응이 불가능한 현상을 말합니다.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현상의 종류는 저렇게 두 가지가 있고 우리가 저기서 이제 보고 싶은 건 누구냐면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은 다 어디 소속이냐면 비가역 소속이에요. 대부분의 자연현상이 비가역 현상입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서 얘기하고 싶은 이제 엔트로피 증가 법칙 내용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연현상의 방향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게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방 상태죠. 여러분의 방을 시간이 지나면 계속 어떤 방향으로 가요? 계속 무질서한 방향으로 가죠. 점점 어지러지고. 그럼 이제 굉장히 격이 높은 존재가 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이제 오셔서 그 자연현상 거스리시는 거죠. 힘을 사용해서 이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은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엔트로피 무질서도 증가 법칙은 내용을 원래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엔트로피라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고 그 중에서 가장 엔트로피가 많이 증가하는 방향을 선택해서 자연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할 건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왜요? 엔트로피가 뭔지 방금 배웠는데 언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만 볼 겁니다. 딱 하나만. 결론만 딱 볼 건데 무슨 결론을 볼 거냐면 열은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이동한다. 딱 요거 하나만 볼 겁니다. 굉장히 많은 자연현상이 있지만 그 중에 딱 요거 하나만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걸 통해서 누구를 보고 싶어 하냐면 열기관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열을 받아서 일을 하는 기관을 말하고 열기관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열기관을 좀 보겠습니다. 열기관. 우선 먼저 줘야 되는 세팅은 열량을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이 열량을 공급받는 방식을 어디서 찾을 거냐면 이걸 이 위에서 찾을 겁니다. 어디서 어디로 간대요? 고에서 저로 간다죠. 그래서 열기관은 고열원과 저열원을 우선 준비해야 돼요. 고열원이라는 건 이제 뜨거운 곳을 말해. 고열원과 저열원을 준비하고 그럼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에너지를 쐈겠죠. 이렇게 쐈을 겁니다. 그래서 고열원에서 보내준 에너지를 Q1이라고 해보죠. 그래서 열이 열심히 이동하고 있을 건데 그 사이에 열기관을 넣어요. 넣습니다. 그럼 열기관이 이 열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버려요. W를 해버립니다. 일을 해버리고 그리고 남은 에너지를 Q2로 보내줘요. Q2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명칭을 조금만 달아보면 이건 이제 공급입니다. 공급이고 W는 사용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쓰고 싶은데 쓴 거죠. 그리고 Q2는 손실이 될 겁니다. Q2가 왜 손실인지는 이렇게 보면 돼요. 엄마가 동생이랑 나눠 쓰라고 10만 원 줬어요. 내가 10만 원 다 가지면 손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내가 7만 원 갖고 3만 원 주면 3만 원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구조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볼 거냐면 효율을 좀 볼 거예요. 열기관의 효율을 좀 볼 거고 효율은 어떻게 볼 거냐면 받은 것 중에서 공급 중에서 사용을 보면 돼요. 얼마나 썼는가를 좀 볼 건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좀 하나 집어넣을 거냐면 연력학 제일법칙을 다시 집어넣을 겁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라고요? 원인과 결과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원인은 누구예요? 공급이 원인이네. 결과는 뭐예요? 일을 하고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공급은 결국엔 사용과 손실로 나누신다. 기호로 한 번만 표현해보면 Q1은 W 플러스 Q2가 된다.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이상적인 상황 가정할 거여서. 그럼 얘를 어떻게 한 번 더 쓸 수가 있냐면 분자값을 저 위의 내용을 사용해서 바꾸면 사용 빼고 넘기죠. 공급 마이너스 손실로 공급을 다시 나누는 상황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1 마이너스 공급분의 손실이 돼요. 그래서 보통 열기관 효율은 소문자 2로 많이 쓰게 되고 공급은 이제 Q1분의 W를 보던지 혹은
Q1분의 Q1 마이너스 Q2를 보던지 혹은 1 마이너스 Q1분의 Q2를 보는 방식으로 보통은 누굴 많이 쓰냐면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써요. 요 녀석이나 요 녀석을 많이 쓸 겁니다. 물론 위에 거 갖다 써서 Q1 지우는 방식도 가능하죠. Q1 자리에 대신 누구랑 누구 집어넣으면 사용과 손실 집어넣으면 Q1도 지워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통 이렇게 두 개로 많이 보고 여기서 이런 얘기 하나만 좀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요거 계산했더니 효율이 0.2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요 0.2는 할픈리의 개념입니다. 그 야구 좋아하는 학생들은 알 텐데 야구에서 할픈리 쓰죠. 몇 할 몇 푼 몇 리 이렇게 쓰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요게 20%예요. 요게 20%입니다. 그래서 요게 퍼센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효율이 1인가 라고 얘기하면 요걸 이제 100%라고 얘기해요. 요걸 이제 100%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는 뒤에 퍼센트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0.2가 0.2%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숫자만 쓰면 이제 퍼센테이지로 100 곱해서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열기관에서 궁금한 건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인데 열기관에서 그래서 뭘 볼 거냐? 열기관에서 궁금한 건 그럼 가장 이상적인 요게 궁금해요.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은 효율이 1이 될 수 있는가? 요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연구 끝에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을 만들어냈고 그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뭐 이제 카르노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카르노 기관이라고 불러요. 카르노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카르노 기관이 이제 왜 이상적인 기관인지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카르노 기관은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등원 팽창을 먼저 합니다. 등원 팽창을 먼저 해요. 등원 팽창을 먼저 하고 단열 팽창을 하고 그 다음에 등원 수축을 하고 등원 수축을 하고 다시 단열 수축을 해요. 그래서 열기관은 이제 말이 좋아 열기관이지 보통은 뭐라고 얘기하는 기관이냐면 엔진이에요. 엔진 뭐 하는 녀석이죠? 사이클을 만들어주는 녀석이에요. 왜냐면 이제 바퀴를 보통 돌리는 게 이 열기관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이클을 돌려서 저 단열 수축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사이클을 무한반복하는 녀석을 말합니다. 무한반복하는 녀석을 말해요. 이걸 이제 열기관이라고 얘기할 건데 당연하게도 여기서 그럼 뭐 하겠어요? 또 PV 그래프 그릴 겁니다. 그래서 PV 그래프를 좀 그려보죠. 그래서 아까 등원 과정이랑 단열 과정은 뭐 없으면 구분 안 된다? 온도선 없으면 구분 안 된다 라고 얘기했던 녀석. 부피압력 그래프를 보면 우선 온도선을 좀 갖고 올 겁니다. 온도선을 이렇게 좀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온도선을 좀 갖고 오면 이거 다 곡선 그래프에서 조금 그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다 보고 아마 그리는 게 좀 편하긴 할 겁니다. 이거 그리는 게 조금 힘들어서 우선은 보죠. 팽창 수축이니까 등온에서 팽창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우선 스타트점을 요쯤을 잡아보죠. 뭐 요쯤을 스타트점 A로 잡아서 A에서 등온 팽창한다라고 얘기하면 등온선 우선 T1, T2 잡고 T1, T2 잡고 저 T1 선에서 온도가 쭉 떨어지면 되죠. T1 선에서 온도가 쭉 떨어지면 돼요. 그래서 T1 선에서 온도가 쭉 떨어지는 이런 선을 하나 볼 겁니다. 그래서 얘가 B에서 끝났다고 얘기해보죠.
B에서 끝났다고 얘기해 보죠. 우리 단열 과정 아까 잠깐 봤었는데 단열 과정 어떤 과정이에요? 부피가 떨어지면서 부피가 증가하면서 온도가 감소해야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은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C라고 해볼게요. 여기 C라고 해보겠습니다. C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등원 팽창 A에서 B, 단열 팽창 B에서 C, 그 다음 등원 수축이죠? 등원 수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온도선 타고 올라가면서 수축하면 되는 거니까 온도선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수축하는 과정 D로 보죠. 여기 D라고 해보죠. D라고 해보면 마지막에 단열 수축이니까 어떻게 돼야 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고 했어요?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고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D에서 A까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걸 카르노 기관의 열기관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 이 과정을 좀 볼게요. 그래서 Q는 계속 하는 건 똑같아요. 델타 U 플러스 W고 내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다? 저 4개 과정에 대한 거. 어떤 과정이죠? 등원 팽창 A에서 B 과정. 이렇게 문제 해보죠. 등원 팽창이니까 누구는 바로 결론 나와요. 델타가 바로 결론 나오는 거죠. 온도 변화 없더라. 그러니까 쟤를 PV 곱을 봐야 되는 거 온도를 모를 때예요. 온도를 알면 상관없습니다. 온도를 알면 상관없고 팽창이니까 어떻게 돼요? W가 플러스겠고.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 과정 뭐죠? 단열 팽창. B에서 C죠. 우선 팽창이니까 W 플러스라는 거 이미 나왔고 단열이니까 누구에 대한 거 얘기해 준 거예요. 이번에는 Q에 대한 거 얘기해 준 거죠. Q가 0이구나. 그러면 무조건 누가 마이너스? 델타 U가 무조건 마이너스인 거고 델타 U가 마이너스인 건 사실 그래프에서도 찾아낼 수 있어요. 왜요? T1, T2 중에서 누가 더 크니까? T1이 더 크니까. T1이 더 큰지는 부피선 일정한 선이나 압력선 일정한 선 찾아서 비교해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밑에까지는 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두 개를 보죠. 그래서 얘가 왜 열효율이 가장 좋은 그래프냐면 열의 결국에는 효율을 결정하는 게 누구예요? 결국엔 효율을 결정하는 건 얼마나 이제 W가 큰가 이거든요. W가 커져.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얼마든지 간에 이 들어오는 거 대비 이제 W가 커지면 되는 건데 봐요. 첫 번째 과정 어떻게 했는지 Q 바깥에서 들어온 Q를 전부 다 어디다 갖다 써요? W에다 갖다 쓰죠.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열 출입을 차단시켜놓고 심지어 갖고 있던 누구까지? 갖고 있던 내부 에너지까지 W를 갖다 쓰는 갖다 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열효율이 당연히 제일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고 이렇게 넘어와서 W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밑에 거 그냥 하죠. 해볼게요. 등원 수축이라고 얘기하면 C에서 D죠. C에서 D. 수축이니까 W-일 거고 등원이니까 U 0일 거고 얘가 다시 마이너스가 나오는 여기서 이제 열을 잃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열기관이 한 바퀴 돌아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이클이 플러스 마이너스 다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요 밑에서 마무리해보면 마지막이 뭐예요? 단열 수축이죠. 단열 수축은 D에서 A로 돌아오는 과정으로 마찬가지 수축이니까 누가 마이너스고 W가 마이너스고 단열이니까 Q가 0이면서 델타 U가 플러스인 녀석이 될 겁니다. 플러스인 녀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카르노 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카르노 기관에서도 마찬가지 뭐가 궁금하냐면 카르노 기관의 효율이 궁금해요. 그럼 제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녀석인데
카르노 기관의 이제 효율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카르노 기관의 효율은 앞에서 봤던 거랑 조금 다르게 쓸 겁니다. 카르노 기관의 효율 E는 어떻게 쓸 거냐면 원래 앞에서는 어떻게 봤죠? 공급 대비 하는 일을 봤죠. 혹은 1 마이너스 공급 대비 손실을 봤죠. 얘는 어떻게 볼 거냐면 얘는 T1분의 T2를 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열량은 내가 온도값을 지정해줘도 얼마나 주는지 얼마나 받는지 모르거든요. 고열원 갖고 오고 저열원 갖고 와도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얼마를 보내줬을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건 고열원의 온도와 저열원의 절대 온도예요. 그러면 지금 이 카르노 기관의 이 K라고 하죠. 카르노 기관 이 K라고 쓰면 이 K라고 쓰면 그 키네틱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쓰려고 하는 건데 이 카르노 기관의 효율은 결국엔 뭐가 되는지 궁금한 거냐면 그래서 얘가 1이 되냐 이게 1이 되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갈래를 두 가지로 치는 거예요. 어떻게 갈래를 두 가지로 칠 거냐? 첫 번째, 얘가 1이 되는 방법, 요게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는 T1이 0켈빈이 되는 거예요. T2가 0켈빈이 되는가? 요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T2가 0켈빈이 되는가? 요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0켈빈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T1이 무한대가 되는가? 요 얘기예요. T1이 무한대가 되는가? 무한대가 되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근데 사실 뭐 무한대야 우리가 현실에서 존재하기 힘든 거라는 거 알지만은 0켈빈도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열 효율이 %가 되는 것은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열원의 온도를 0켈빈으로 도달시킬 수 있는가, 고열원의 온도를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저열원에서 에너지를 계속 퍼낼 수 있는가, 고열원에 에너지를 계속 넣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연력학 이 법칙의 내용이 뭐죠?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야 된다? 열은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이동해야 된다. 내가 고열원의 에너지를 어떻게 줘요? 더 뜨거운 물체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체에서 저 물체로 에너지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얘가 100켈빈이 됐어. 그럼 200켈빈짜리 갖고 와서 에너지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0켈빈짜리 갖고 와서 넣어주는 거죠. 400켈빈, 500켈빈, 600켈빈. 그러면 결국엔 나한테 필요한 게 애초에 무한대죠. 무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는요, 그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0도씨 만들었어요. 0도씨한테서 에너지를 더 퍼내려면 어떻게 돼요? 0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인 뭐 영하 13도씨를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영하 13도씨에서 에너지 또 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낮은 온도를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하다가 결국 0켈빈 만들겠다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얘보다 더 낮은 온도로 얘한테서 에너지를 빼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제2종 연구기관이라고 불러요. 왜 제2종 연구기관이냐면 연력학의 이 법칙에 위배돼서 제2종 연구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돼요. 제2종 연구기관은 뭐에는 위배가 안 되냐면 연력학 1법칙에 위배되는 건 아니에요.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연력학 제1법칙이 뭐라고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뭐만 되면 되냐면 넣어준 게 나눠 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사실은 여기 무조건 적용되죠. 그래서 연력학 2법칙 제2종 연구기관이 1법칙에 위배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1법칙에 위배되는 건 뭐라고 부르느냐? 제2종 연구기관이라고 불러요. 제1종 연구기관이라고 불러요. 제1종 연구기관 내용만 적을게요. 제1종 연구기관의 내용은 뭐냐면 열에너지 공급 없이 일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무한동력 있죠. 무한동력이 그런 케이스예요. 무한동력 뭐예요? 공급 없이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근데 에너지 공급을 안 했는데 계속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1종 연구기관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제1종 연구기관도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보긴 해야겠지만. 그래서 이렇게까지 마무리하면 연력학에 대한 내용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에서는 지금 사실 크게 공식을 2개 보긴 했어요. 2개 보긴 했습니다. 하나는 Q는 델타 U 플러스 W고 하나는 이제 열효율 구하는 방식인데 어차피 열효율 구하는 거는 크게 이제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도 하고 열효율을 구하더라도 내가 해야 되는 건 Q는 델타 U 플러스 W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거고 여기서 카르노 기관에서 얘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봐요. 어쨌든 이 과정은요. 뭐라 그랬어요? A에서 출발해서 다시 A로 돌아와야 되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 점에서 출발해서 다시 이 점으로 돌아온 거죠. 그럼 전체 과정을 다 통틀어서 봤을 때요. 이 과정을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이 과정을 다 통틀어서 봤을 때 PV 곱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다시 제자리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 한 바퀴 돌아왔을 때 다시 제자리로 와야 되는 거니까 요 녀석의 크기와 요 마이너스의 크기와 요 플러스의 크기가 어때야 된다? 요 둘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둘의 크기가 같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한번 하죠. W는 결국에는 얘네들의 면적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면적이 지금 종류를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요걸 한 바퀴 다 돌아와서 하는 알짜 1이 있는데 알짜 1이라고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무슨 모든 일 합이겠죠? 이런 용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편의상 저렇게 쓰는 거예요. 저 알짜 1은 어디가 되냐면 요 사이 면적이 돼야 돼요. 사이 면적이. 그래서 요게 이제 한 사이클에서 기체가 한 1을 합이 되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연력학 1법칙, 연력학 2법칙까지 전부 내용 마무리됐습니다.